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2년 6개월 전에 올렸던 그러니까 자작의 공식 유튜브 첫 번째 영상 들고 왔습니다. 이건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듣고 있다 보면 음색이 아주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책 읽는 스타일도 이상하고요. 지금도 이거는 아직 잘 못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끊어읽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내년에 제가 좀 시간이 넉넉해지거든요. 그때 책 잘 읽는 법, 그런 온라인 교육을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튼 지금도 그러니 처음 영상을 만들 때는 어땠겠습니까? 어설프기가 말도 못해요. 저조차도 잘 안 듣게 됐었어요. 한참 동안은 그 예전 영상에서의 그 미숙했던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 아무리 어디선가 교육을 안 받았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건데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공부 안 한 거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용기 있게 그 영상들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죠? 담백하고 정직해요. 목소리에 과장도 없고 멋내려는 욕심도 없어요. 하루에 구독자가 2명이나 늘었다고 좋아서 좁은 방 안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그때가 불현듯 기억납니다. 지금은 그때의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우와, 처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한 거야? 놀라운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시작할 생각을 했어? 진짜 용기 있었다. 아주 천천히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 같은 작가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묶어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녹음 새로 안 하고요. 그때의 목소리 그대로 들려드릴 거예요. 좀 많이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자, 완전 애기 북튜버 자작의 첫 번째 걸음마였습니다. 부디 이뻐해 주십시오.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에서 내 머리는 그 곡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는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자작나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15년 북라이프에서 출판되고 카피라이터 김민철 작가님의 모든 요일의 기록입니다. 이분의 책을 소개하려면 꼭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얼핏 남자 이름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여자분이라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건성으로 초반부를 막 넘기다가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남자가 감수성이 참 좋네 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남자친구, 남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당황했었거든요. 어린 시절, 엄마 이야기, 회사에서 만난 좋은 상사와 후배들, 잘 늙고 싶다는 꿈, 퇴사를 고민하다가 휴가를 붙여놓고 떠났던 프랑스 여행, 또 벽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요. 세계에 있는 맥주병 뚜껑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시고 도루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야구 카피를 써내는 요령 등등. 저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기록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기억은 불완전하고 기록은 남는 것이죠. 결국 기억력이 나빠서 성실하게 글을 쓴 작가님이 이긴 겁니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2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내 모든 기록의 쓸모에 관하여. 타고난 기억력이 있다. 오해는 마시길. 한 번 보기만 해도 고스란히 외워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같은 구절을 수백 번 읽어도 고스란히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쓴 카피 한 줄도 못 외우는 카피라이터가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 곡도 못 따라 부르는 팬이 되었고, 남편이 바로 며칠 전에 들려줬던 음악에 좋다, 누구 음악이야? 라는 질문을 또 하는 아내가 되었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 병원 검사도 받아보았다. 정상. 이 두 글자가 똑똑히 적힌 종이를 들고서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냥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이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역사 성적은 늘 그 모양이었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토록 외우고 싶었던 시 한 편을 못 외운 거였다. 머리가 안 좋아서 지난주에 본 영화의 줄거리를 못 기억하는 거였고, 머리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였다. 모두 머리가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아니, 정정하자. 머리의 다른 영역까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유독 기억과 관련된 머리는 평균 이하임이 확실했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능력을 상실한 대신 나는 성실이라는 능력을 얻었다. 말 그대로 나는 끊임없이 읽고, 듣고, 보고, 찍고, 경험하고, 배우는 부류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인간 부류에 속한다. 한 선배가 말했다. 너는 나보다 10배를 더 열심히 살지만 어차피 10개 중에 9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와 같은 분량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선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선배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잊어버린 9개가, 그러니까 내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9개가 내 몸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에서 내 머리는 그 곡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는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좋아하는 음악 앞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책 한 권을 읽고 난 후에도 그 줄거리나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그 책을 떠올리면 심장의 어떤 부분이 찌릿한 것은 내 몸에 그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었던 장소, 그때의 바람, 설렘 등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건 마치 자전거 배우기와 같아서 한번 강렬하게 몸에 기록된 경험들은 어지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쨌거나 누구나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니 몸은 감정을 기록하는 일도 떠맡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내 몸은 유난히 나쁜 뇌 덕분에 유난히 고생이다. 몸에 기록한다. 이 문장 덕분에 나는 30살이 넘어 나의 기억력과 화해하였다. 더 이상 나는 내 기억력을 책망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꼭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니. 죄와 벌의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니. 나는 기억을 잘하는 나보다 눈물이나 웃음이나 심장 소리로 순간순간을 몸에 기록하는 나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 이 책은 그 기록에 관한 기록이다. 경이로울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한 인간의 몸부림에 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리스본, 그 단골집. 언젠가 꼭 말해보고 싶은 문장이 있다. 최대한 무심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리스본에 우리 단골집이 있는데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반응을 하며 이 무슨 허세 장렬의 문장인지 기막혀 할 것이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마르셀리노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라며 귀를 막을 것이다. 술도 안 취했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마르셀리노에 대해서. 리스본의 우리 단골집에 대해서.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자기가 겪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대해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을 내가 겪었다는 걸 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여행 한 번 간 주제에 무슨 단골집? 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리스본에 5일 있으면서 4일을 갔다면 단골집이라 부를 자격이 있지 않을까? 리스본 알파마 지구에서 우리가 빌린 집의 골목 끝, 그곳에 마르셀리노가 있었다. 그리고 관광지들을 돌아보느라 매우 지친 그날 밤에도 우리는 마르셀리노에 갔다. 어제처럼 오늘도 호르헤가 기타 하나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 작은 술집에는 손님이 우리뿐이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조그맣게 박수를 쳤다. 호르헤는 부끄러워하며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독특한 억양의 그 말을 따라하며 웃었다. 시간이 지나자 옆 테이블도 다른 손님으로 차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손님들, 무례하게도 호르헤의 무대를 비집고 들어왔다. 기타를 잡고 튜닝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각했다. 꼭 저렇게 기타만 보면 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모든 동아리방의 기타들이 안 버려지는 이유랑 똑같은 거야. 왜 저럴까? 우리 호르헤의 연주를 가로막다니. 못마땅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들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우리 둘은 입을 다물었다. 사랑이었다. 이별이었다. 포르투갈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 수 있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남자는 아파하고 있었다. 사랑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좁은 가게 끝부터 끝까지 계속 오가며 남자는 온몸으로 노래했다. 연극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났다. 코트도 안 벗고 핸드백을 내려놓지도 않고 시종일관 남자의 노래에 관심 없어 보이던 여자가 그러니까 맨날 절절한 사랑 노래만 부르느라 돈은 한 푼도 안 벌어오는 남편에게 이제 질려버린 부인이라고 말한다면 완벽하게 설명될 것 같던 표정의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결국은 그럴 거라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고, 살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어른이 되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아파하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다. 마치 절망에 빠진 프로도를 구원해주는 엘프 갈라드리엘 같은 그런 목소리 같았다. 그 여자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거짓말처럼 내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며칠 후 호르헤가 알려주었다. 그들이 불렀던 그 음악은 파두라고. 그제야 그 순간에 내 눈물이 이해되었다. 파두, 포르투갈 민중음악, 숙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음악,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이 있듯이 번역되지도 않는 사우다드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음악.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애환이랄까, 혹은 먼 곳을 향한 그리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 감정.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슬픔. 사우다드를 기반으로 한 음악이 파두이다. 그러니까 내 눈물은 파두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다. 어쨌거나 공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자의 무대가 끝나니 비로소 여자가 코트를 벗고 핸드백을 내려놓고 혼자 앞으로 나와 노래를 몇 곡 불렀다. 나는 여자의 그 목소리에 넋을 잃어버렸다.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그 감정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공연이 이어졌다. 준비된 공연도 아닌데 틈도 없이 노래가 이어졌다. 이번엔 호르헤와 또 다른 기타리스트의 합동 공연이었다. 그 다음엔 호르헤 혼자 몇 곡, 새로운 기타리스트도 혼자 몇 곡 불렀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게 안을 흘끔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손님은 나와 남편 둘밖에 없는데 뮤지션은 어느새 5명이었다. 끝나지 않길 간절히 빌었던 그 겨울의 그 따뜻한 공기를 뚫고
성큼성큼 부산스럽게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가게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그는 말없이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돌아왔다. 자신의 기타를 가지고. 이 남자는 꽤 길게 자신의 소개를 하더니 이번엔 자신의 검은 대륙 쪽으로 순식간에 우릴 데려갔다.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 음악. 저절로 흥성거리게 만드는 그 음악의 끝에 호루헤는 급기야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고 남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손님인지 누가 뮤지션인지 더 이상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음악처럼 자연스럽기만 해서 시간은 그 틈을 타고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는 흑인 가수의 CD도 들려 있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와인도 한 병 들려 있었다. 그가 왜 우리에게 와인을 선물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공연도 끝났고 너무 울고 웃느라 내 체력도 바닥이 났다. 그 밤에 갑작스러운 생운이 내 품에 안길 줄이야. 그토록 큰 행운의 시간이 내 눈앞에 펼쳐질 줄이야. 우리는 얼떨떨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통과한 그 시간이 어이없어서 계속 웃었다. 말해도 안 믿기지? 나도 안 믿기는데 당신은 믿겨?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진짜 미친 시간이었어. 미친 밤이었어. 어떻게 우리 집 바로 옆에 이런 바가 있지? 사랑스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바가 우리의 단골집일 수가 있지? 마르셀리노가, 리즈본이, 포르투갈이 잊을 수 없는 꿈이 되는 순간이었다. 동전 지갑을 들고 마르셀리노를 나서며 말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매일 다시 말하고 싶은 그 문장을. 안녕, 내일 또 봐. 시간의 색깔. 늙는다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모에게 말했다. 이모야, 하루하루가 너무 따박따박 간다. 힘껏 살았는데도 이제 겨우 하루가 갔을 뿐이고 멀어지려고 꽤 노력했는데도 사춘기의 우울은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고 느낄 때였다. 다 이해되지도 않는 집안의 여러 문제들은 곳곳에 상처로 머물러 있었고 나는 내가 왜 이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몇 번의 이사를 마친 힘없는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얼른 그 대책 없는 10대를 벗어나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루가 너무 따박따박 정직하게 흘러갔다. 이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나이가 그런 나이다. 이모는 이제 눈 깜빡하면 한 달이 가고 한 살을 더 먹는 나이다. 갈수록 더 빨라진다. 대학교 4학년. 한창 취업 원서를 써야 할 때 모든 취업 원서에는 장래 희망이랄까, 미래에 대한 포부랄까, 인생의 목표랄까, 뭐 그런 걸 써내는 칸이 꼭 있었다. 당장 이 원서의 미래도 모르는데 꿈, 희망, 포부, 미래 같은 단어들은 늘 아득했다. 구체화되지도 않고 상상조차 쉽지 않은 미래라는 거대한 시간 앞에 나는 늘 길을 잃었다. 똑똑한 마케터, 성공한 영업사원 등이 정답인 것 같았고 20대의 꿈이라면 모름지기 커리어 우먼이랍시고 또각또각 비행기에 오르는 걸 꿈꿔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걸 감히 꿈이라고 불러도 되나? 그건 그저 욕망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닐까?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나는 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0대엔 10대라는 게 힘들었고 20대엔 20대라 너무 힘들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무정형이지? 왜 이렇게 나는 휘청일까? 사소한 상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나이가 분명 있을 텐데 울음이 멈추는 나이가 나에게도 분명 올 텐데 그건 또 언제인가? 60이 되면 괜찮을 것만 같았다. 고요한 시간이 드디어 내게도 찾아올 것 같았다. 어떤 자극이 찾아와도 무심하게 고요하게. 60이 되고 싶었다. 그게 꿈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저 늙어가는 것이 꿈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냥 늙고 싶은 건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60살이 된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고요한 얼굴이고 싶었다. 세상에 어떤 풍파도 감히 박살낼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얼굴이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다면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잘 늙어야 했다. 그때면 얼굴의 모든 것이 다 새겨져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시간과 만남과 선택과 마음이 모두 새겨져 있을 텐데 그 얼굴에 책임을 지고 싶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잘 늙고 싶다는 것도 꿈으로서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든 취업 원서에 잘 늙기를 꿈으로 써냈다. 50군데 원서를 내고도 50군데에 다 떨어진 건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35살이 되던 작년, 아는 분에게서 제의를 받았다. 내가 찍은 사진들로 전시를 하자는 거창한 전시회라기보다는 그분의 카페에서 한 달간 액자를 거는 형식이었다. 어쨌거나 나로서는 첫 사진 전시회였고 내가 10여 년 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고맙게 수락했다. 그와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10여 년 동안 찍은 필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 20장 정도를 골라내야 했다.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걸 찍을 때의 내 마음을 상기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에 열광하는가를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명확했다. 늙음, 노인, 혹은 시간의 흔적. 20장 정도의 사진을 앞에 두고 전시 제목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시간의 색깔, 그리고 전시회장에 이런 글도 써두었다. 나이라는 건 저절로 도착하는 정거장 같은 건데 나는 자꾸 빠른 열차를 타고 싶었다. 빠른 열차로 60이라는 나이에 도착해버리고 싶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마음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상처받은 시간을 모른 척하고 더 이상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대신 해마다 도착하는 그 나이의 색깔을 기다린다. 모두가 지니고 있는 바로 지금의 색깔에 열광한다. 여리고 미숙하거나 닳고 바래거나 모든 나이에는 그 나름의 색깔이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색깔이 있다. 한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까뮤의 무덤을 보겠다며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마랭에 도착했을 때였다. 숙소 마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마주친 사람은 그걸 바지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짧은 청바지를 입고 가슴까지 늘어진 민소매 셔츠를 입고 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흰머리 할아버지였다. 남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라니 낭만이 지나치다 못해 설정 같았다. 무슨 유명한 화가라도 되나 싶어 흘낏 그림을 봤는데 곤란해졌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눈을 마주치면 그림에 대해 뭐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림이 뭐랄까, 입에 발린 말이라도 칭찬을 해주기 힘든 그런 수준이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내 곤란함을 눈치 못 채고 집안의 주인을 불렀다.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나는 불어를 할 줄 몰랐고 할아버지는 유창하게 우리 둘 사이를 통역해 주었다. 모든 수속이 다 끝나고 마당에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내게 따라 주었다. 처음 알았다. 여름의 한낮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시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걸. 그때부터였다. 숙소에서 유일한 손님이었던 할아버지와 내가 친해지기 시작한 것은. 손바닥만한 그 도시에 나는 나흘을 머물렀다. 나흘 내내 아침이 되면 설렁설렁 마을로 걸어가서 마을 유래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그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켰다. 책을 읽으며 빵과 커피를 나누고 있노라면 할아버지가 휘적휘적 걸어나와 똑같이 빵을 사고 똑같이 커피를 마셨다.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갈 곳을 체크하고 집을 나서면 늘 할아버지가 배웅해줬다.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옆마을에 잠깐 가보려고요. 거기서 오늘 북페어가 있다네요. 할아버지는요? 나는 오늘도 그림을 그릴 거야. 저녁이 되어 와인과 치즈를 사서 숙소로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저녁을 먹는다. 나는 오늘 가본 곳에 대해 말해주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오늘에 대해 말해주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러려고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도 다른 곳도 아닌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려고? 그게 전부? 이상하지. 그림도 못 그리는 주제에. 너무 못 그려서 초급반만 3번이나 들었어. 그래도 3번이나 들었으니까 나는 초급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우와, 초급반만 3번이요? 대단하네요.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 그림을 완성할 것 같아. 이번 겨울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내내 그림만 그리려고. 근데 여기가 너무 싸고 좋아서 여기 또 올 것 같기도 해. 순수한 열망이었다. 뭐가 될 것 같다는 욕심도 없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어디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없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펄펄 끓는 욕망도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담담한 바람이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고민을 상담할 때에도, 나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도 할아버지는 내내 고요했고 담담했고 따뜻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60살의 내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어렴풋이 짐작했다. 물론 이제는 안다. 내가 어릴 적 꿈꾸었던 그런 말짱한 나이는 없다는 걸. 60이 되어서도 내가 꿈꾸는 것처럼 무심하게 고요할 리 없다는 걸. 오늘은 여기가 아파 우울할 것이고 내일은 저기가 골칫거리일 것이다. 내가 괜찮은 어떤 날에는 남편이 말썽일 것이다. 그때 내게 일거리가 있다면 그 일이 하기 싫어 몸부림일 것이고, 그때 내가 백수라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의 가게가 걱정일 것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도 남을 시간이 있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더라도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장기하의 노래처럼 별일 없이 산다는 친구의 말이 제일 부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 별일이 없다니. 나는 아직도 순간순간이 별일이라 미치겠구만. 어쩌면 루르마랭의 그 할아버지도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해 혼자서 여행을 온 걸지도 모른다. 나름의 방법으로 도피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할아버지의 60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젊음의 형광빛보다는 늙음의 희미한 빛에 끌린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배 나온 할아버지들의 나무 등걸 색깔을 좋아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서로를 챙겨줄 때의 빛바랜 노을색은 늘 찡하다. 골목골목 수다를 떨고 있는 할머니의 하얀 머리를 보면 경쾌해진다.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회색 표정도 꽤 귀엽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홍색으로 차려입고 할아버지에게도 분홍색 니트 티셔츠를 입힌 할머니를 봤을 때는 가던 길을 되돌아갔다. 할머니를 붙잡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그 색깔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나는 60살의 나를 모른다.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모든 세월을 통과한 노인을 볼 때면 늘 뛰어가서 사진을 찍는 걸지도 모른다. 그들 각각의 사진을 사진으로 찍으며 막연하게 나의 시간을 상상해 보는 걸지도 모른다. 60이 되었을 때 나의 색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핑크빛으로 두근거린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곳은 다시 없다. 사람이 변하고 빛이 변하고 풍경이 변하고 무엇보다 내가 변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을 남김없이 살아버리는 것. 다시 없을 지금, 여기. 다시 없을 내가 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자작나무입니다. 여행,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내가 직접 하는 여행보다 남들 여행한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책을 들고 왔어요. 2016년 북라이프를 통해서 발간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김민철 작가님의 책 모든 요일의 여행입니다. 어제 읽었던 글 정말 좋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요, 기대하십시오. 더 좋습니다. 전작 모든 요일의 기록에서는 카피라이터만의 시각으로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기록하는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 머물게 된 도쿄, 어제 읽어드렸던 그 리스본의 단골 술집을 다시 찾은 이야기, 낯선 길 위에서 마주했던 풍경들, 또 사람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담담하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읽고 난 뒤에 여운이 깊습니다. 오늘은 영상 클립에 작가님의 사진도 들어갑니다. 녹음하고 영상까지 편집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요. 나날이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보는 재미가 있군요.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 말은 뻔하다. 굳이 종이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왜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가? 갑자기 문장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 다른 햇살이 스며든다. 공기의 질감까지 부드러워진다. 심장 어딘가가 간질간질해진다. 오후 5시에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한낮 차가운 와인을 마신 듯한 기분이 되기도 한다. 낯선 골목이 노래로 가득 차기도 하고 낯선 얼굴이 두둥실 떠오르기도 한다. 유난히 작았던 숙소가 문득 다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비바람에 고립되었던 그 아찔했던 순간은 인생의 모험으로 포장된다. 폭포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골목 끝에 서 있는 사람도, 끝없는 시골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나간 연인의 얼굴이 겹쳐지는 사람도 있고 유독 높았던 웃음소리가 더딥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마다의 여행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빛나기 시작한다. 좀처럼 바래지 않는 빛들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각자의 여행엔 각자의 빛이 스며들 뿐이다. 그 모든 여행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다. 분명 같은 곳으로 떠났는데 우리는 매번 다른 곳에 도착한다. 나의 파리와 너의 파리는 좀처럼 만나지지 않는다. 나의 보석은 너의 보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여행지의 문제인 걸까? 여행을 떠나는 시기의 문제인 걸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걸까? 어쩌면 나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나는 내 깜냥만큼의 여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 나는 나의 빛을 기록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 빛은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빛이었기에. 미처 몰랐던 취향이, 애써 외면했던 게으름이, 떨칠 수 없는 모범생적인 습관이, 난데없는 것에 폭발하곤 하는 성질머리가, 또 어지간한 것들은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단순함이 여행의 빛 아래에서 드러났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걸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등등 여행을 통해 나는 나에 대해 진지하게 배웠다. 여행이 내게 나를 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여행에 대해 말해줄 차례다. 그 어떤 여행기도 여행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말해볼 생각이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굳이 종이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쓸 필요 없는 말이지만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희망을 고집하는 여행. 스리랑카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광고에서 본 푸른빛 인도양 바다가 넘실대는 스리랑카가 아니라 내전의 상처가 가득한 스리랑카로. 왠지 카피라이터라면 뉴욕 어느 커피숍에 앉아 회의를 하며 카피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전 지역으로 가서 카피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의 첫 해외 출장이었다. 얼떨결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된 캠페인 덕분이었다. 내전 피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보내주자는 캠페인이었다. 처음에 내용을 듣고 웬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다.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식수를 주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자전거라니 생소했다. 하지만 조금의 설명만 들으면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건 지금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건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라는 걸. 가로등도 없는 길을 하루에 4시간 넘게 걸어서라도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내전으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를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로 희망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이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전 지역이었다. 이름도 처음 듣는 시골이었다. 나는 걱정이 가득했다. 별일 없겠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의 걱정을 알아챈 건지 스리랑카 쪽 담당자가 말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치료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지뢰만 조심하면 되는 일이었다니 간단한 일이었네요. 근데 지뢰는 도대체 어떻게 조심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떠나기도 전에 별명부터 얻었다. 국내 최초 종군 카피라이터. 왠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떠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걱정거리는 사방에 가득했다. 스케줄까지 걱정이었다. 싱가포르까지 날아서 거기서 8시간을 기다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리랑카에 도착하면 새벽 2시에 겨우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다. 체크아웃 시간은 새벽 5시. 딱 3시간만 쉬고 다시 공군 헬기를 타고 근처 마을까지 가서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야만 했다. 걱정은 당연해 보였다.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 촬영은 무사할까? 국립의료원에 가서 각종 주사를 맞고 각종 약을 처방받았다. 이름도 모르는 병에 대비한 이름도 모르는 약들이었다. 출장 떠나기 전날 각종 약들과 옷을 챙기며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제야 그들에게 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착했다. 출장 전날에서야. 고민 끝에 문구점에 가서 풍선을 샀다. 여행작가 오소희 씨의 조언 덕분이었다. 부피는 작아도 아이들의 기쁨은 클 거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무사히 스리랑카의 한 학교에 도착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즉석에서 영상에 출연한 아이들을 뽑을 예정이었다. 별 생각 없이 학교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은 우리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선생님의 진두지휘 아래 아이들은 맨발로 걸어와 우리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꽃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손에 또 꽃을 꼭 쥐어주었다. 조망만한 아이들이, 꽃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꽃으로 만들어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만 겪은 아이들이었다. 무엇이든 경계하는 법부터 배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꽃 목걸이를 하고 꽃다발을 쥔 우리들을 보며 아이들은 웃었다. 우리가 따라 웃으면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다. 밥 먹는 우리를 구경하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다시 구경하고 눈만 마주쳐도 숨 넘어갈 듯이 웃었다. 우리는 비참하고 남루한 이들의 현실을 목도하고 뒤돌아서서는 한숨을 쉬었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웃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무력했다. 그때 풍선이 생각났다. 가방을 뒤적여 풍선을 꺼냈는데 금세 난감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며 사왔지만 풍선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왜 문구점에서 나의 큰 손을 뽐내지 않았을까? 넉넉한 것은 오직 가난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왜 풍선 하나 넉넉하게 주지 못할까? 나는 끝없이 나를 자책하며 아이들에게 풍선을 건넸다. 아이들은 풍선을 나눠 불었다. 풍선을 가진 애들도 가지지 못한 애들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황송한 웃음을 내게 계속 날려주었다. 고작 풍선 하나에. 다음 날 촬영은 학교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해는 떠버렸고 더위는 사방에서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최소 인원의 최소 장비로만 진행되는 촬영, 시간까지 최소여야 했다. 촬영이 길어질수록 촬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거리낌 없이 촬영 감독님은 흙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그 땡볕에 모든 장비를 몸에 메고 감독도 조감독도 PD도 땀과 흙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날파리는 계속 날아들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힘들다는 내색을 하겠는가?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있는데, 희망을 선물로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남몰래 회의적이었다.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자꾸 비관론이 내 마음속에 잦아들었다. 자전거 한 대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비만 오면 무너져 내리는 비닐봉지로 만든 집에 사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무엇인 걸까? 포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다가 숨구멍이 다 보이는 아이에게 자전거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는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 희망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모두를 앞에 두고 나는 어쩌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때 내 눈에 풍선이 보였다. 분명 어제 내가 준 주황색 풍선과 하얀색 풍선이 동네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본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학교에 가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의 손에도 어제 나와 마주쳤을 것 같은 아이들의 손에도 그 풍선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풍선 하나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만 모든 것이 미안해져 버렸다. 겨우 그거여서 미안했고 부족해서 미안했고 겨우 몇 시간에 힘들다고 생각한 게 미안했다. 무엇보다 절망을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그들의 희망을 비관한 것이 미안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들의 희망을 비관한단 말인가? 저렇게 희망이 웃고 있는데, 고작 풍선 하나에 웃는데 저 웃음을 어떻게 비관할 수 있는가? 나는 오래전 하워드 진의 책에서 읽은 가르침을 떠올렸다. 나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희망을 고집하는 것.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뢰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 집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고집하는 것. 풍선 하나에 꽃 한 송이에 활짝 웃으며 아이들이 기어이 희망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끝끝내 꺾일지라도 끝까지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어떤 희망은 의무이다.